안녕하세요. 리투아니아 비커 채널 정희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성준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이고 지난 10번째 시간에는 리투아니아와 술을 주제로 술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회 문제까지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한 잔의 술 속에 담긴 의미가 그렇게 넓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여러 병을 놔두고 얘기를 했었긴 했었어요. 어쨌든 저 역시 준비하면서 새삼 깨달은 게 참 많았습니다. 근데 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른 게 있었어요. 음주라는 말 뒤에는 이제 가무가 붙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정말로 노래를 사랑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발트 지역 사람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다 함께 노래하는 문화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리투아니아를 비롯한 발트 3국에는 대합창축제, 송 페스티벌이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이 노래 축제는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라 민족 의식을 하나로 모은 역사적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11번째 영상은 리투아니아와 음악이라는 주제로 음악 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네, 리투아니아의 음악 이야기는 무엇보다 국민예술가 미칼로유스 콘스탄티나스 추를리오니스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2025년은 그의 탄생 1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추를리오니스. 이름부터 좀 낯설고 발음도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어떤 사람인가요? 네, 추를리오니스는 음악가이면서도 동시에 화가, 시인, 철학가이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술의 르네상스인 종합선물 세트 같은 인물이었죠. 아버지가 교회 오르간 연주자였고 그로 인해서 귀족적 문화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런 예술적 성장 배경을 갖춘 것도 사실이지만 또 시대상을 생각해보면 추를리오니스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식의 귀족 문화를 접하고 자라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리투아니아 민중의 문화에 깊이 심취했습니다. 리투아니아 고유의 민속 선율과 그 다음에 발트 신화를 작품 속에서 다 담아내면서 리투아니아 정체성을 예술로 표현한 인물이었다고 하죠. 음악뿐 아니라 회화와 문학까지 아우른 예술가였군요. 우리나라에까지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리투아니아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의 상징 같은 존재일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듯이 그는 리투아니아 민족예술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회화 작품은 음악적 리듬과 색채가 어우러져 있고 음악은 시적이고 회화적인 이미지가 가득합니다. 시, 서억, 화, 그리고 음악까지 함께한 종합예술가였던 셈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음악 교과서에 서양 음악가들 하면 주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작곡가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리고 그래도 북유럽이나 동유럽 출신 국민 악파들 노르웨이의 그리그, 핀란드의 시벨리우스, 보헤미아의 드보르작, 러시아의 림스키 코르사코프 같은 인물들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비슷한 지역적 배경을 갖고 있는 추를리오니스는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음악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위해서 좀 네,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추를리오니스도 어느 정도 그 민족 정체성을 강조한 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국민악파 음악가들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만 리투아니아는 그때 독립국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는 36세라는 짧은 생애를 살다 보니까 교향곡이나 오페라 같이 딱 눈에 확 띄는 작품을 남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국제적 레파토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는 화가이기도 해서 음악사에서는 국민 악파의 그 대표 작곡가라는 이미지보다는 뭐랄까 상징주의의 그러니까 종합예술가, 화가로서 그다음에 음악가로서도 상징주의를 상징하는 또 종합예술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상징주의 하면 프랑스의 드뷔시가 떠오르거든요. 네, 드뷔시의 그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 첫 플루트 선율을 들어보시면 그 멜로디가 분명하지 않고 그 꿈결처럼 흘러가죠.
추를리오니스도 이런 비슷한 색채와 상징적 세계를 음악과 그리고 회화에서도 구현을 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스크리아빈처럼 신화적이고 그다음에 신비주의적 색채, 그러니까 발트 색깔이 물씬 묻어나는 그런 음악을 작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를리오니스는 국민악파와 상징주의 사이에 걸쳐 있으면서 리투아니아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표작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네, 대표작으로는 피아노곡, 전주곡, F샵 단조, 오케스트라 작품 숲의 교향시, 그리고 바다 등이 자주 언급됩니다. 특히 바다는 파도처럼 밀려드는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유명한데 리투아니아 자연을 음악으로 표현, 형상화한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정말로 몽롱한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그나저나 올해 초에 대사님이 리투아니아의 제2도시인 카우나스에 있는 추를리오니스 미술관을 방문하셨거든요. 그때 저는 추를리오니스가 작곡가일 뿐만이 아니라 화가이기도 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는 또 추를리오니스 전시를 빌뉴스에서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흥미로운 건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추를리오니스를 아까는 다들 화가로 바깥에서는 여긴다고 했잖아요. 하지만은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오히려 작곡가로, 그러니까 음악가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커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럼 요즘에도 추를리오니스의 이름을 기리는 활동들이 있나요? 네, 국제적으로는 MK 추를리오니스 국제 피아노 및 올간 콩쿠르가 열리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리투아니아 정부와 음악 연극 아카데미가 주관해온 권위 있는 대회죠. 최근에는 한국인 피아니스트 박진영 씨가 2023년 제9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난 9월 21일에 그 빌뉴스 구시청사 아시죠? 예, 구시청사에서 열린 추를리오니아다. 그러니까 피아노 음악의 밤 무대에도 올라서 현지 관객들에게 연주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콩쿠르에서 우승한 한국인 연주자가 리투아니아 현지 무대에서 추를리오니스의 곡을 연주했다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를리오니스는 올해 탄생 150주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의 이름을 기리는 무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한 리투아니아 대사관, 우리 말고요. 주한 리투아니아 대사관하고 동서대학교 주관으로 추를리오니스 현악 사중주단이 방한해서 공연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한국 청중에게도 추를리오니스의 음악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리투아니아와 한국이 음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이러한 음악 교류가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도서관도 할 역할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죠.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술과 민족 정체성이 만나는 인물인 추를리오니스에 대해 알아봤고, 이제는 독립운동과 연결된 음악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란즈베르기스라는 이름이 자주 언급되던데요. 네, 비타우타스 란즈베르기스. 네, 이 사람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는 아닙니다. 원래는 음악학자이자 교수였습니다. 특히 앞서 말한 추를리오니스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이고요. 여러 저서를 통해서 그 추를리오니스의 작품을 알린 대표적인 음악학자였죠. 근데 빌뉴스의 음악 연극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였는데 훗날 리투아니아 독립운동의 전면에 서게 됩니다. 연주자가 아니라 연구자 출신이었군요. 리투아니아 문화와 정체성을 강조하는 정치인이었다고 저는 들었었는데 이러한 예술적 기반이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술을 연구하던 학자, 교수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이끌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큰 정치적인 인물로 부상하게 되었나요? 저희가 그 비컷 5편, 그러니까는 역사 4편에서 다뤘던 사유디스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네, 1988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를 지지하는 정치단체로 출발해 리투아니아 민족운동의 중심이 된 조직이었죠. 네, 바로 이 독립운동 단체가 된 사유디스가 초대 의장으로 란스베르기스를 선출했었어요. 정치권과 거리가 있으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물, 그리고 권력력 없는
학자라는 이미지가 딱딱 맞아져서 란즈베르기스가 의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란즈베르기스 교수가 독립운동 전면으로 나서게 된 특별한 계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란즈베르기스는 지금 많은 이들에게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로 아직도 생존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우리 대사님이 예방에 뵌 적도 네. 있습니다. 저도 그 다른 외교 행사 계기에 뭐 아주 멀지도 아주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서 뵌 적이 있었는데 역사적 순간을 이끌던 인물이 내 앞에 있구나라는 게 담담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노래하는 혁명에서도 그분께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1988년 이후에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거리와 광장에 모여 함께 노래를 부르며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뭐 그 전부터 노래는 열심히 불렀어요, 사실은. 네, 란즈베르기스는 이러한 노래 집회들을 조직하고 이끌었고 정치 구호 대신 문화적 언어와 상징을 사용했죠. 그래서 군중들이 거부감 없이 참여할 수 있었고 이 운동이 지금은 노래하는 혁명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단순한 문화 행위로서의 노래가 아니라 노래로 정치적 결집을 이끌어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후 1989년 발트 3국 200만 명 이상이 손에 손을 잡고 만들었던 발트의 길에서도 란즈베르기스 교수는 중심 인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3월 11일, 그러니까 리투아니아 최고회의가 독립을 선언했을 때 그 의장이 바로 란즈베르기스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많은 분들이 그를 국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 그게 통과되기도 했어요, 의회에서. 네. 음악을 연구하던 학자가 역사적인 독립의 현장에서 지도자로서 선다는 게 아주 흥미로운 서사네요. 네, 지금도 란즈베르기스 가문은 리투아니아 정치에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손자인 가브리엘리우스 란즈베르기스는 뭐 외교부 장관까지였지만 유망한 정치인이에요. 젊은 정치인이죠. 특정 가문을 통해서 이렇게 음악, 문화, 그리고 이제 정치까지 이어지는 긴 흐름을 볼 수 있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노래하는 혁명 이야기를 들으니까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원래부터 합창을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서두에서 저희가 잠깐 언급했듯이 발트 지역에도 노래 축제가 있잖아요. 네, 발트 3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모두 각자 국가 단위 그리고 지역 단위의 수많은 노래 축제를 기획하고 개최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1924년에 첫 국가 단위 노래 축제를 열었고 지금도 매 4년마다 한 번씩 국가 단위 노래 축제가 열립니다.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도 뭐 각각 아마 5년 주기로 알고 있는데 국가 단위로 노래 축제를 역시 열어요. 그러니까 국가 단위 축제 외에도 지역 합창제, 뭐 학교 합창제 막 이렇게 이어지면 해가 나는 날 발트 어딘가에서는 늘 노래 축제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리투아니아의 국가 단위 노래 축제가 열리는 곳이 대사관 근처에 위치한 링기스 공원이라면서요? 자주 가시잖아요. 네. 산책 때 아마 큰 무대를 보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곳이 리투아니아 최대 공연장이자 노래 축제의 중심 무대입니다. 지금 아마 사진도 나가고 있을 텐데요. 빙기스 공원 자체는 평소에는 뭐 한적하고 그리고 피톤치드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지만 이 4년마다 한 번 있는 축제 기간이 되면 수만 명의 합창단들이 정말 무대에 서고 수십만 명의 관객이 노래를 또 같이 따라 부르는 말 그대로 정말 장관이 펼쳐집니다. 한국 관객들 하면 떼창으로 유명한데 유명하죠. 이건 차원이 다르네요. 수십만이요. 리투아니아 인구가 270만 밖에 안 되지 않나요? 270만 중에 수십만이면 정말 큰 거죠. 예, 근데 발트 세 나라 모두 비슷해요. 이게 한국의 떼창을 사랑하는 외국 가수들 많은 거 봤어요. 근데 이게 팬과 가수를 묶는 하나의 문화라면 발트 3국의 노래 축제는 거의 민족 단위를 묶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민족이 하나 되는 교향곡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족적 성향이 강한 축제가 소련 치하에서도 가능했었나요?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뭐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문화 행사로 포장이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무대에서 전통 민요와 민족 노래가 울리게 됐고, 그럼 사람들은 그걸 독립의 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억압 속에서도 민족 정체성을 지켜낸 숨은 저항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이런 노래 축제가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라 역사의 고비마다 민족을 결집해준 중요한 계기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3년 유네스코는 발트 3국의 노래와 춤 축제 전통을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집단 합창 전통이자 민족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로 평가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노래 축제는 발트 지역 최대의 문화 행사이자 국민적인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전통과 역사를 지켜온 음악 이야기를 나오다 보니 최근 리투아니아 음악의 모습도 조금 궁금해집니다. 요즘 사랑받고 있는 노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 그 대사관 현지 직원인 이르만타스 씨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마리오나스 미쿠타비치우스의 트리스 밀리오나이가 트리스 밀리오나이 300만 우리말로 300만이라는 뜻의 노래를 들어보라고 추천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2000년 이것도 뭐 좀 됐네요. 시드니 올림픽 즈음에 발표된 노래인데요. 당시 리투아니아 인구가 지금은 뭐 280만으로 조금 줄었지만 당시 300만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하나로 뭉치면 세계와 당당히 맞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록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의 자부심을 담아낸 응원가, 제2의 국가 같은 거군요. 특히 농구, 그러니까 종교인 농구와 리투아니아인 종교인 농구와 연결되면서 국민적인 상징이 됐습니다. 그 2000년 올림픽, 뭐 우리 1992년 얘기도 했었지만 2000년 올림픽에서도 리투아니아 그때는 1992년은 대패했지만 2000년에는 미국 대표팀을 맞아서 2점 차로 지거든요. 단지 석패했어요. 근데 당시 이 노래가 이제 농구장에서 응원가로 불리면서 국민적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농구 경기나 국가 행사 때문에 울려 퍼지고 모두가 따라 부르는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오필슨 코리아가 생각나요. 그쵸. 그렇게 그 후렴구가 단순해가지고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후크송? 뭐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도 흥미로운 음악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현지 직원인 바이바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타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리투아니아 사람들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를 많이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에서 그 하는 큰 음악 경연 말인 거죠? 네. 유로비전은 1956년에 시작된 유럽 최대의 음악 경연 대회이고, 리투아니아는 1994년에 처음 참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최고 성적은 2006년 LT 유나이티드가 부른 We Are the Winners of Eurovision으로 6위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바 씨는 이 곡이 리투아니아 경연곡들 중에서 본인의 최애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제목부터가 참 당당하네요. 뭐 나가면서부터 우리가 유로비전의 우승자다라고 선포하고 나가다니요.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2021년에는 더 루프의 디스코테크가 8위를 차지했는데 당시 무대에서 보여준 독특한 핸드사인 퍼포먼스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모양이었죠? 이렇게 하는 퍼포먼스입니다. 검지, 중지, 약지 붙고 네. 그리고 새끼손가락 이렇게 떨어지는 네. 신기하네요. 또 2022년에는 모니카 리우가 센티멘타이라는 리투아니아어 곡으로 본선 무대에 올라서 큰 주목을 받았고요. 그러면은 최근에는 또 어떤 곡들이 출전했는지 들으셨어요? 네. 올해 2025년에는 타보 아키스, 우리나라 말로는 너의 눈이라는 곡이 리투아니아 대표로 출전했는데요. 특히 젊은 층에서 인기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리투아니아 그 어로된 음악들이 이제 인기를 많이 받고 있군요. 네. 저는 실제 라이브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무대 바로 앞쪽에 팬덤이 모여서 응원하는 모습이 마치 한국
음악의 아이돌 팬덤 문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처음에는 영어곡이길래, 그래서 이제 리투아니아 곡이 될까라는, 솔직히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네요. 네. 그렇군요. 제가 아까 슈를리오닉스 탄생 150주년을 맞아서 현악 4중주단이 방한했었다고 말씀을 드린 네.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리투아니아 팝 아티스트는 한국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을까요? 네, 있습니다. 2019년에 리투아니아 인디밴드 바가 내한에서 봐요. 네, 바.점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서울의 음악산업 박람회인 잔다리 페스타 무대에 섰습니다. 그때 마침 바이바 씨가 한국에 있었던 시절이라 직접 공연을 보러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리투아니아 음악이 한국에서 공연되는 걸 직접 목격했다고 하니 한참 뒷북이긴 한데 저도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 무대를 인턴 이유정 씨랑도 본 적이 있는데 앞에서 웃고 있어요. 생소하지만 그래도 즐길 만한 락 음악이었다라고 평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새로운 음악 부분에서 리투아니아가 또 나날이 발전하고 있네요. 뭐 아까 제가 클래식 얘기를 했지만 클래식 부분에서도 리투아니아 음악이 조금씩 또 유명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누테 나르부타이테라는 작곡가가 있는데 뭐 이런 작곡가는 현대 교향곡과 합창곡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고요. 그럼 리티스 마줄리스라는 이제 연주자죠. 이제 미니멀리즘하고 전자음악을 결합해서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니까는 뭐 이런 예술음악 그리고 대중음악 그러니까 두 축이 계속 발전해가고 있는 함께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리투아니아에서. 네. 이렇게 오늘도 리투아니아와 음악이라는 주제로 꽤 긴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약하건대 슈를리오니스, 독립운동에서의 음악의 역할, 노래축제, 그리고 현대 대중음악까지 음악 또한 한 나라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저번과 다른 또 각도에서 리투아니아를 더 가깝게 느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비커 채널 11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